자, 충분히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 LLM의 구조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섹션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총 3개의 섹션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섹션은 언어 모델의 발전과 토큰화가 있고요. 두 번째 섹션은 어텐션 메커니즘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은 파운데이션 모델과 태스크 특화 모델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미리 경고합니다.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요. 네, 섹션 1으로 들어갑니다. 언어 모델의 발전과 토큰화로 갑니다. 자,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보고 또 알아둬야 될 게 있다면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거대 언어 모델 LLM의 어원과 정의 정도는 일단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어떤 약어를 갖다가 가지고 만든 건지 LLM이 무슨 약어인 건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LLM의 한계와 과제, 그리고 LLM의 다양한 사용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 섹션에서는, 이번 영상 강의에서는 다양한 사용처랑 그리고 한계와 과제를 갖다가 조금 메인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LLM의 한계로서 환각 같은 경우는 그거죠.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걸 정말 그럴싸하게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환각이고, 여전히 챗GPT가 처음에 나온 게 2022년 9월 정도니까 그때 이후로 거진 이제 3년 좀 넘었죠. 3년 좀 넘은 이 시점까지도 생성 AI를 업무에 쓸까 하다가 애매한 게 바로 얘 때문이에요. 사실 대부분이 얘입니다. 얘가 문제입니다. 없는 말 자꾸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어쨌든 그런 한계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은 맥락 길이의 제한이 있죠. 무슨 말이냐? 전체적으로 채팅방 하나에서 연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글자의 개수가 존재를 해요. 그 글자 개수 이상의 무언가를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가장 처음에 입력했던 것부터 망각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갖다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어요. PDF 분석 같은 거 특히 할 때 업로드할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업로드를 함과 동시에 PDF 안에 있는 글자 개수를 정산하는 AI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글자 개수가 만약에 좀 방대하다, 그럼 또 한도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다 차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 길이 제한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네, 그게 두 번째 한계고요. 세 번째 한계, 편향성 문제죠.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환각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환각의 종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편향성의 문제라는 게 또 별도로 존재를 하니까. 자, 편향성은 인간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나 개인 SNS에다가 올려놓은 자기들만의 의견이 있어요. 물론 다수는 이제 도덕적인 의견을 갖다가 표명하고 하겠지만, 이 중에서 일부는 편향적인 편협한 어떤 시각으로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AI 입장에선 그거나 이거나 다 똑같이 인간이 쓴 텍스트 글자니까 학습하고 본 거예요. 그렇게 섞여 들어간 편향적 데이터가 최종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출력을 요구를 했을 때 고스란히 편향된 답변을 생성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편향성 문제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계산 비용이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이전에 이제 다른 챕터에서 클라우드 AI, 클라우드 부분을 갖다가 다뤘었잖아요. 그게 바로 얘 때문이죠. 클라우드의 존재 이유가 계산 비용이 가뜩이나 엄청 비싼데 그거를 AI 회사들이 다 자기들이 직접 서버를 갖다가 구동을 100%다 한다. 이건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되게 각광받는 거거든요. 근데 계산 비용, 이게 LLM의 궁극적인 한계 같은 거로 보면 돼요. 컴퓨팅의 학습 자원도 문제인데, 냉각 비용에 들어가는 여러 전력들, 기가와트 단위의 막대한 양의 전력들이 이 기술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지금도 그 단위일지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지 한 장을 생성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100% 기준으로 몇 퍼센트의 전력이 소진될 것 같으세요? 이미지 한 장을 생성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재미삼아서 푸사 하나 만들려고 딸깍 클릭해가지고 이미지 하나를 생성할 때마다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기준으로 100%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방전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 그 정도 전력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진짜 전기 먹는 하마 그 자체예요. 그래서 LLM의 한계에는 계산 비용이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LLM의 다양한 활용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거 말고 더 다른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5가지를 갖다가 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생성 및 창작, 창의적인 글쓰기나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때 LLM을 적극적으로 다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번지면 가짜 뉴스로 가는 거고요. 좋은 쪽으로 번지면 여러 종류의 웹소설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웹툰 작가분들, 이제 글 작가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웹툰 작가분들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스토리 같은 것들을 구상을 하실 때 LLM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역 및 요약 기능. 여러 텍스트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다른 언어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더 짧은 형태로 바꿔내는 것들을 사용을 하죠. 이게 사실 업무에는 되게 좋은 게 문장 줄이기 같은 걸 할 때 되게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더 어떻게 뭐 줄일 수가 있나 하는데 내가 몰랐던 어휘를 갖다가 AI가 LLM이 떠올려가지고 대신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번역 및 요약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세 번째, 코더들한테 되게 좋습니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코드를 짜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또는 내가 직접 작업한 코드를 얘한테 주고 이제 디버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혹시나 물론 정석 코더이신 분들은 그런 실수를 잘 안 합니다. 할 일이 없죠.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1인 스타트업이나 내가 사장님이어서 내가 만든 코드를 직접 넣어서 디버깅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내 거니까. 근데 어느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그 회사의 기존에 작업하던 내용의 일부나 또는 그 회사에 소속되어서 해당 회사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코드 중의 일부를 AI에 넣고 디버깅을 요청하는 건 그건 문제가 몹시 큽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이 디버깅 작업을 한다라는 건 언뜻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이 얘한테 코드를 줘야지 그걸 디버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입력한 그 코드가 서버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보안에 굉장히 중대한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으로 고객 서비스 부분입니다. 챗봇 기능인데 이거는 사실 LLM의 활용이자 LLM의 그림자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카드사 같은 거 은행 고객센터에서 요즘 전화하면은 담당자랑 바로 전화하고 싶은데 바로 전화가 안 되고 자꾸 AI, ALS 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골치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고객 서비스 24시간 가동하는 그 의도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계속 못 해주고 뺑뺑이가 돌아가는 그런 안 좋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완벽하지 못해요. 이 영역에서는. 근데 이제 민원의 종류가 제한적인 것들. 그러니까 민원 넣어봤자 딱 이거밖에 안 들어온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AI 고객 서비스가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교육 및 학습 부분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음영이 확실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얘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학원비 없이 학원비 같은 거 안 들어가게끔 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걸 베이스로 계속해서 공부를 진행해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여기에 너무 기댄 학생들이 숙제도 이걸로 하고 발표 자료도 이걸로 만들어 가지고 정작 자기가 뭔가를 발표를 하는데 뭘 발표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현재 LLM의 다양한 활용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LLM의 주요 한계점 4종류가 있었었는데, 자, 환각,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존재한다고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전체 맥락끼리 얘가 스스로 기억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을 여러분이 계속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그 부분을 커트해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억되지가 않는 거. 지금 보면은 사라지고 있죠, 점점 더. 네, 이렇게 기억이 소멸된다는 거. 그리고 편향성 문제, 공정보다는 얘가 익힌 편협한 사고가 우리의 결과에 반영되는 그런 크리티컬한 문제가 존재를 하고요. 다음, 계산 비용. 이 기술, LLM 기술 자체를 갖다가 유지하고 가동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비용이 되게 높고 자원 소모가 되게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코딩 보조 업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풀이 시작하십시오.
자, 다 풀어보셨죠? 보죠.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이제 얘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코딩 보조 업무, 코딩 업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LLM은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코드 패턴만을 그대로 복제하여 출력하므로 창의적인 알고리즘 설계나 새로운 코드 구조 제안에는 활용할 수 없다. 틀렸죠. 그쵸? 이건 일단 옳지 않은 말입니다. 그대로 복제하면은 우리가 이 기술을 그렇게 환호할 이유가 없죠. 얘는 계속해서 학습된 패턴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확히는 새로워 보이는 이긴 한데 새로운 결과물을 출력해내는 게 특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되지가 없습니다. 자, 2번. LLM은 자연어 주석을 코드로 변환하거나 코드의 잠재적 버그를 찾아 수정 재현할 수 있지만 생성된 코드는 반드시 인간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거 맞죠? 그쵸? 얘가 자연어 주석을 코드로 변환하거나 코드의 잠재적 버그를 찾아서 수정 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주요 한계점의 환각이 코드에도 반영될 수가 있어요. 되도 않는 게 입력이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스파게티 코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되게 어처구니 없는 코드를 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인간의 검증을 한번 거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죠. 인간의 검증을 거쳐야 된다. 해석을 보면은 자, LLM이 생성한 코드는 보안 취약점이나 논리적 오류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개발자의 검토와 테스트가 필수적이다. 그쵸?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텐션 메커니즘은요, 입력 데이터의 특정 부분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이거 그 예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죠? 트랜스포머 쪽에서. 그래서 사람이 긴 문장을 읽을 때 우리가 약간 중요한 단어에 눈이 자연스럽게 꽂히죠. 그렇죠? 돈 관련된 단어들 몇만 원 계약서 같은 거 볼 때 중요한 단어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무는 것처럼 AI 모델도 입력의 중요한 부분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봅니다. 자, 셀프 어텐션은 입력된 시퀀스 내의 모든 위치가 서로를 참조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입력 자체 내에서의 서로 단어 간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 간의 차이점 봐두시면 됩니다. 각자 어떻게 관계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어떤 활용 예시가 있는지를 갖다가 보는 거죠. 자,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자, 어텐션 메커니즘. 중요한 정보의 말 그대로 어텐션이 뭐예요? 어텐션. 주의를 집중하자. 주의하자 이거잖아요. 어텐션. 그쵸? 집중하자. 네, 어텐션 메커니즘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에 자동으로 AI가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면 어떻게 집중을 하냐? 가중치를 갖다 더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내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단어들과 다른 단어들의 관계를 갖다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서로 왔다 갔다 거리다 보면은 문장의 앞이랑 뒷부분이 연결돼 가지고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셀프 어텐션 부분을 보죠. 문장 내부 단어들의 상호 관계를 서로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그림을 갖다 생성을 해놨는데 각 단어마다 서로 계속 연결돼 가지고 서로 분석하죠. 서로의 관계를. 셀프 어텐션은요. 문장 내 모든 단어끼리 서로 비교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입력 문장이 자기 자신을 참조해서 내부 관계를 갖다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문장의 뜻을 갖다가 이해해내는 게 이 녀석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갔다가 다시 또 뒤로도 갔다가 또 다시 또 뒤로도 갔다가 또 다시 앞으로도 갔다가 막 그러죠. 병렬적입니다. 문장 내의 모든 단어의 관계를 병렬적으로 계산한다까지 여러분이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 섹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은 자연어 처리 엔진을 개발 중인 팀원들의 대화이다. 셀프 어텐션의 작동 원리에 대해 논의하던 중 잘못된 개념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고르시오. 잘못된 거 고르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한번 볼까요? 회의록 발제. 자, 일단 목적은 그겁니다. 이 회사는 현재
철수는 공을 찼다. 그는 이라는 이 문장을 갖다가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죠. 1번 이사원. 셀프 어텐션은 입력된 문장이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의 다른 번역 대상 문장하고만 비교를 수행하므로 문장 내부의 철수와 그는의 관계는 직접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시작부터 밑장 빼기가 들어왔죠. 자, 셀프 어텐션은 일단 근본적으로요. 자기 자신이 일단 핵심. 왜 셀프라고 붙었잖아요. 셀프라고. 그쵸? 셀프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 내부의 단어들 간의 관계를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셀프 어텐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밑장빼기를 했던 이사원. 네, 오답이고요. 자, 박대리님. 셀프 어텐션은 한 문장 내의 모든 단어끼리 서로 비교하는 기술이므로 그는이라는 여기 그는이라는 단어가 입력되었을 때 철수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할 겁니다. 그쵸? 문장 내에 그는이라는 게 있고 그는 근처에 있는 다른 단어들과 관계를 분석하면서 철수와 그는이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셀프 어텐션이 판단을 하겠죠. 자, 최 과장님. 셀프 어텐션은 한 문장 내의 모든 단어끼리 서로 비교하는 기술이므로 그는이라는 단어가 입력되었을 때 철수와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겠지. 위아래가 똑같은 거죠. 그쵸? 자, 김 팀장. 입력 문장이 자기 자신을 참조하여 내부 관계를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문장 내 단어 간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입력 문장이 자기 자신을 참조한다. 셀프 어텐션의 개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문장 내 단어 간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네, 셀프 어텐션의 이점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 이사원.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박대리랑 최 과장 이거는 제가 보기를 잘못 넣은 거예요. 네, 원래 여기 다른 게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둘 다 답이 안 되는 건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입력 문장이 자기 자신을 참조하여 내부 관계를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철수는 공을 찼다. 그는 예시에서 그는이 철수를 가리킴을 파악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게 셀프 어텐션이에요. 아시겠죠? 서로의 관계를 갖다가 연관지어서 판단을 하고 이러한 작업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섹션 3 파운데이션 모델과 태스크 특화 모델을 갖다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운데이션 모델 교재 114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얘도 갑자기 AIPOT 문제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2021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제시한 용어이고 파운데이션을 말 해석하면 기초거든요. 기초. 그래서 다양한 AI의 토대가 되는 대규모 사전학습 모델을 갖다가 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PT, 걔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건물의 기초가 그 위에 다양한 구조물을 지탱하듯이 이 모델은 하나의 기반의 여러 태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성을 갖춘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의 특징은요. 진짜 광범위한 이론들을 다 학습해 놓은 상태예요. 진짜 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해 놨다 보니까 어떤 분야를 갖다가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세우든 거기에 호환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겁나게 많이 학습을 해놨으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토대로 만든 게 바로 태스크 특화 모델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특정 기능이나 특정 주제, 특정 업무에 최적화된 기능을 수행하게끔 조정을 한 학습을 시킨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파운데이션 모델. 자, 얘는 범용 작업을 위한 대규모 기반 AI 모델이고요. 이 안에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요약도 할 줄 알고 번역도 할 줄 알고 이미지도 만들 줄 알고 챗봇 기능도 할 줄 알고 검색도 할 줄 알아요. 이 모든 기능이 다 포함된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그래서 다른 작업, 예를 들어서 내가 파운데이션 모델로 요약 어플을 만들겠다. 내가 파운데이션 모델로 이제 번역기를 만들겠다 하면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파운데이션 모델 안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별도의 추가 학습 없이 뭐 제로샷이라던가 아니면 원샷 정도의 짧은 예시만 들어줘도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걸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파운데이션 모델에 해당하는 거는 GPT, 버트, 제미나이, 소넷, 오프스 등이 해당이 됩니다. 챗 GPT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에요, 여러분. 챗 GPT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헷갈리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챗 GPT는 채팅 프로그램이고 정확히는 GPT 모델과 채팅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인 거지 챗 GPT가 파운데이션 모델인 건 절대 아닙니다.
GPT가 파운데이션 모델인 거예요. 버트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소넷과 오프스는 클로드 시리즈의 파운데이션 모델이거든요. 클로드도 플랫폼 이름이 클로드인 거지, 사용되는 모델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소넷, 오프스 이런 애들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 플랫폼 이름이랑 파운데이션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모델은 별도의 모델명이 다 존재를 해요. 이렇게 알고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토대로 제작한 게 이제 태스크 특화 모델이죠. 자, 태스크 특화 모델은 다양한 것들을 존재를 해요. 우리가 최근에 진짜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AI 프로그램들, 플랫폼들이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PPT 만들어주는 AI도 있고, 뭐 글, 장문, 웹툰 만들어주는 AI도 있고, 만화 만들어주는 AI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AI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애들 다 뜯어보면요,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태스크 특화 모델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특정 작업, 특정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태스크 특화 모델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범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던 파운데이션 모델에 특정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집어넣고 특정 작업에 특화되게끔 조율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글은 짧게만 만들어야 된다거나 명사구 형태만 제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텍스트 생성은 금지하고 이미지만 생성을 시켜야 된다라거나, 또는 무조건 추상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글을 작성해야 된다라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이런 태스크 특화 모델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넓게 시야를 넓혀보면요, 우리 챗 GPT에 보면 그거 있죠. 그 GPTs, 이제 커스텀 GPT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GPTs 걔도 엄연히 보면 태스크 특화 모델이죠. 그쵸? 걔도 엄연히 보면은 특정 목적이나 작업에 맞게 지침을 입력해 놓으면 이제 GPT라는 하나의 커다란 파운데이션 모델이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지침에 맞춰서 결과물을 다르게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걔도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의 태스크 특화, 그 간접적 태스크 특화 모델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파운데이션 모델보다 성능이 되게 우수합니다. 왜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광범위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대가로 깊게 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친구지만 하나를 정말 잘한다까지는 아닌 거죠. 근데 태스크 특화 모델은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특정 목적에 강화할 수 있게끔 성능을 조율하고 관련된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파운데이션 모델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범용 모델보다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생성을 갖다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태스크 특화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나 또는 그 태스크에 적합한 범위를 벗어난 아예 다른 주제의 일은 수행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PPT 생성 AI한테 C 써달라고 하면요, C로 PPT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습 범위를 벗어난 일은 수행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를 했던 것 중에서 이해를 잘 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두 가지 AI 모델 유형, 가와 나의 특징을 도식화한 설명서이다. 자, 가랑 나 여기 있죠. 가와 나의 정의를 토대로 추론할 때 설명서의 주요 역량, 여기죠. 주요 역량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잘 풀어보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자, 다 풀어보셨습니까? 문제의 답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가 모델, 핵심 예시, GPT, 제미나이, 소넷. 그리고 학습 특성, 방대한 데이터 사전 학습. 이거 뭐예요? 가, 파운데이션 모델이겠죠. 그쵸? 자, 나 볼까요? 나. 뭐 일단 얘가 파운데이션이니까 얘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핵심 예시 일단 제시하지 않았고, 학습 특성, 특정 작업 집중 학습. 네, 나는 태스크 특화 모델일 것 같습니다. 보기를 보죠. 선택지를 보죠. 가는 전문성이 극도로 높으므로
나보다 특정 분야에서 성능이 열등하다고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올바른 거 고르는 건데 지금 보니까 틀렸죠. 가는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전문성이 극도로 높은 건 태스크 특화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가는 답이 아니고요. 자, 2번. 나는 하나의 모델을 여러 작업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진 모델로 정의된다. 자, 범용성이라 함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특징입니다. 예, 범용성은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나 드러낼 수 있는 정의이고요. 자, 가는 B의 특성을 가지며 모델 크기가 작아 빠른 추론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자, 여러분 가가 뭐였죠? 가는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학습 특성에도 적혀 있지만 데이터를 되게 방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헤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추론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말은 이제 모순되죠. 맞지가 않아요. 자,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자, 가는 추가 학습 없이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반면 나는 학습된 범위를 벗어난 일은 수행이 어렵다. 네, 정답은 4번이죠. 자, 이 추가 학습 없이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말은 파운데이션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학습한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볼까요? 잠깐 돌아가서. 자, 추가 학습 없이 소량의 예시, 추가 학습 없이 또는 소량 예시만으로 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당초 가지고 있는 자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굳이 예시를 엄청 많이 들어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학습 데이터가 없더라도 웬만한 건 다 대답해 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추가 학습 없이 작동한다는 소리입니다. 새 작업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추가 학습 없이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말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나 학습된 범위를 벗어나는 수행이 어렵다. 그죠? 태스크 특화 모델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른 작업에 적용할 수 없지만 전문성 극도로 높음, 그리고 학습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수행 불가능 적혀 있죠? 네, 그래서 태스크 특화 모델은 파운데이션 모델과 다르게 작업 범위에서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네, 답은 4번이 나왔고, 자, 해석을 보죠. 표와 단서를 통해서 가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함을 알 수 있고, 나는 태스크 특화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범용성과 소량 예시 학습이 강점이고, 태스크 특화 모델은 특정 영역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점입니다. 따라서 가는 범용적이고 나는 학습 범위 밖의 일을 어려워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잘 따라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과 태스크 특화 모델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마 시험 문제에서 등장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주관식으로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설명 다 해놓고 나서 객관식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르라고 하는 거면 차라리 점수를 주는 문제니까 행복할 수가 있는데, 밑에 빈칸 찍어놓고 자, 다음 이 예시를 가진 모델의 이름을 영어로 적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태스크 특화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모델로 어떤 것인지를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주관식으로 직접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전혀 어려운 거 없거든요. 그냥 간단한 개념인데 스펠링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그런 슬픈 일이 없도록 여기 있는 각 용어의 영문 명칭을 꼭 같이 공부하십시오. 파운데이션 모델. 얘는 그래도 좀 입에 붙는 이름이라서 괜찮은데 태스크 특화 모델의 이 영어는 조금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걸로 이제 파트 2의 챕터 2 생성 AI 기초에서의 대형 언어 모델의 구조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챕터 3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필기해놓은 거 잘 정리하시고요. 물 마시던 거 마저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챕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